이번 달 연금이 사라졌다고요? 평생 일했는데 기록에서조차 지워졌다. 누군가는 이 진실을 감추고 있었다. 선생님, 끝까지 찾아드릴게요.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통장을 확인하려고 은행 앱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예전만큼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서 몇 번 화면을 잘못 눌렀지만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들어오던 그 돈, 국민연금 58만 원. 적은 돈이지만 나에겐 전부였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마트에서 사오는 장바구니 하나. 그게 내 한 달 생활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통장 잔액은 지난달 그대로였습니다. 32,000원. 처음엔 내가 날짜를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안경을 벗었다 다시 썼습니다. 달력을 다시 봤습니다. 분명 25일이 맞았습니다. 혹시 공휴일이라 늦어진 건가 싶어서 앱을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2년 전 퇴직하고 나서 단 한 번도 늦어진 적 없던 연금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서둘러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수첩에 적어둔 번호였습니다. 혹시 몰라서 항상 중요한 번호는 손으로 적어두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길고 긴 자동응답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1번을 누르고 3번을 누르고 다시 2번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겨우 상담원과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젊은 여자 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달 연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확인 좀 해달라고. 직원은 내 주민등록번호를 물었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하나 불러줬습니다. 잠시 기다려달라는 말과 함께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조회 결과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순간 귀가 이상해진 줄 알았습니다. 가입 이력이 없다고요?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나는 40년을 일했다고. 2년 전까지 매달 연금을 꼬박꼬박 받았다고. 하지만 직원의 대답은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시스템상으론 가입 기록이 없으시네요. 혹시 다른 분 명의는 아니신가요? 다른 분 명의라니. 내 이름으로 내가 받던 돈인데. 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다시 확인해 달라고. 직원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가까운 지사에 직접 방문해 보시라고. 전화로는 더 이상 확인이 어렵다고.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20살 때 처음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남동생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평생을 미싱 앞에 앉아 천을 박았습니다. 손가락엔 바늘에 찔린 자국이 수없이 남아 있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었고 어깨는 늘 뻐근했습니다. 그렇게 일한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어느 날 갑자기 없다고 합니다.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나는 울컥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질 건 없으니까요. 나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사까지는 버스로 새 정거장이었습니다. 걸어가기엔 너무 멀고 택시 타기엔 아까운 거리였습니다. 공단 지사는 낡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대기실엔 나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내 차례가 되어 창구에 앉았을 때 담당 직원은 피곤한 얼굴로 나를 봤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연금이 안 들어왔다고, 가입 이력이 없다는데 말이 안 된다고.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일했냐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아냐고. 나는 회사 이름을 댔습니다. 대신산업. 40년 전 그 작은 공장의 이름이었습니다. 직원은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전 사업장이 폐업해서 확인이 어렵네요. 기록도 제대로 안 남아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폐업했다고? 기록이 없다고? 그럼 나는? 내 40년은? 직원은 딱히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다음 민원인을 호출했습니다. 나는 창구 앞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공단을 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미쳤나, 내가 꿈을 꾸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꿈이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괜찮냐고 물었지만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대신산업. 그 공장은 내 청춘이 고스란히 묻힌 곳이었습니다. 폐업했다는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언제 폐업한 걸까? 내가 퇴직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나는 옷장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퇴직할 때 받았던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직 증명서, 퇴직금 통장 사본, 그리고 명함 몇 장. 명함 중 하나엔 공장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주소를 손에 쥐고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공장이 있던 곳은 집에서 지하철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예전엔 매일같이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7시 버스를 타고 8시에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다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풍경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새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예전에 국밥집이 있던 자리엔 편의점이 생겨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걸었습니다. 골목길을 돌아 공장이 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에서 나는 멈춰 섰습니다. 공장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커다란 철문과 창고 부지 출입 금지라는 팻말만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철문 틈새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빈터였습니다. 어디에도 공장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여긴 분명 내가 40년을 일한 곳인데, 내가 매일 아침 출근 도장을 찍던 곳인데, 미싱을 돌리고 점심을 먹고 동료들과 수다를 떨던 곳인데 모든 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는 철문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춘자 씨?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순이었습니다. 나보다 5살 위였던 선배 언니. 우리는 20년 넘게 같은 라인에서 일했습니다. 순이는 나를 보자 반가워했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언니, 여기 왜 왔어요? 나는 공단에 갔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연금이 안 들어왔다고, 기록이 없다고.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내 연금도 몇 년치가 빠져 있더라고. 우리는 철문 앞에 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이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퇴직하고 연금을 확인했더니 가입 기간이 실제보다 훨씬 짧게 나와 있었다고. 공단에 문의했지만 제대로 된 답을 못 들었다고. 우리는 서로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나저나 이 공장 언제 이렇게 된 거야? 순이가 철문 안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궁금했습니다. 순이는 자기가 아는 걸 천천히 말해줬습니다. 공장은 2년 전 내가 퇴직한 직후에 폐업했다고 합니다. 사장이 갑자기 자금난을 겪었고 공장을 정리한 거라고. 그때 많은 직원들이 밀린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기억나? 박 과장이 막판에 엄청 바빴잖아. 서류 정리한다고. 박 과장? 그 이름을 듣자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40 중반쯤 됐던 남자였습니다. 총무일을 받습니다. 급여 관리하고 서류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바쁘게 움직였고 우리 같은 생산직 직원들과는 별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내가 퇴직할 때도 간단하게 인사만 나눴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고. 공장 폐업 직후에 사라졌다고. 사장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고.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철문이 삐걱거렸습니다. 내 평생이 이 빈터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순이와 헤어지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박 과장, 서류 정리, 폐업. 뭔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서류나 행정 같은 건 잘 몰랐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일했고 월급을 받았고 연금을 냈습니다. 아니, 낸 줄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엔 작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비가 샜을 때 생긴 얼룩이었습니다. 고칠 돈이 없어서 그냥 뒀습니다. 그 얼룩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저 얼룩 같구나. 지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남아있는 것.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공단에 다시 전화했지만 똑같은 답변뿐이었습니다.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시간이 걸린다고. 나는 조사를 기다리는 동안 생활비가 없었습니다. 냉장고는 점점 비어갔고 전기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동사무소, 아니 요즘은 주민센터라고 부른다던가요.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주민센터는 새로 지은 건물이라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나 같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복지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나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 내 차례가 됐습니다. 안내받은 곳은 작은 상담실이었습니다. 책상 너머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김도연입니다. 그는 일어나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나는 그가 너무 젊어 보여서 조금 놀랐습니다. 27, 8쯤 되어 보였습니다. 내 아들뻘 나이였습니다. 그는 나를 앉히고 무슨 일로 왔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연금이 안 들어온 일, 공단에서 들은 말, 폐업한 공장. 이야기를 하는 동안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그 말에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공장 폐업하고 연금 기록이 사라진 게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도연은 컴퓨터를 켜고 여러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가 무얼 하는지 잘 몰랐지만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는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국세청 사이트, 그 외에도 여러 곳을 들여다봤습니다. 키보드 소리만이 상담실에 울렸습니다. 한참을 그러더니 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한데요? 뭐가요? 사업장 기록이 좀 이상해요. 공장이 운영된 기간이랑 신고된 기간이 안 맞아요. 나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알았습니다. 도연은 계속 화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게요. 시간 좀 걸리겠지만 끝까지 확인해 드릴게요. 정말요? 네. 이건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도연은 내게 연락처를 달라고 했고 나는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는 며칠 안에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오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웠습니다. 물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 누군가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다는 것, 그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작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오랜만에 식욕이 조금 돌았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도연이라는 젊은 복지사. 그는 나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귀찮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도우려고 했습니다. 세상이 각박하다고들 하지만 여전히 좋은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옛날 꿈을 꿨습니다. 젊었을 때 공장에서 동료들과 웃으며 일하던 꿈, 퇴근길에 떡볶이를 사 먹던 꿈, 행복했던 순간들.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렸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운 눈물이었습니다. 도연에게서 연락이 온 건 사흘 후였습니다. 그는 주민센터로 다시 와달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걸 발견했다고. 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주민센터에 도착하자 도연은 이미 상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선생님, 앉으세요. 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프린트한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봤지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숫자와 날짜, 그리고 어려운 용어들 뿐이었습니다. 도연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일하신 대신산업, 이 회사 기록을 조회해 봤어요. 국세청 사업자 등록 기록이요. 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선생님은 40년을 일하셨다고 하셨죠? 네, 20살 때부터 60까지요. 그런데 사업자 기록엔 회사가 15년밖에 운영 안 된 걸로 나와 있어요. 정확히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나는 1983년에 입사했습니다. 그때 공장은 이미 있었습니다. 작았지만 분명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급여 신고 기록이에요.
선생님 이름으로 신고된 급여 기록이 중간중간 빠져 있어요. 5년 정도는 아예 기록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회사가 선생님한테 급여를 줬지만 세금이나 보험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보험료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급여를 받았지만 신고를 안 했다고? 그럼 내가 낸 연금은? 도연이 내 표정을 보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분명히 일하셨어요. 급여도 받으셨고요. 하지만 회사가 그걸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겁니다. 아마 보험료를 아끼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내가 일한 40년, 매달 급여에서 연금 보험료가 빠져나갔습니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도 꼬박꼬박 떼어갔습니다.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나이 들어 받을 연금을 위해 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다고? 내 노후를 위한 돈이 그냥 사라졌다고? 그럼 내 30년은 뭐가 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도연은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그도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찍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던 날들, 손가락이 아파도 참고 미싱을 돌리던 날들, 점심시간에도 아껴서 동생 학비를 보태던 날들, 그 모든 날들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도연이 조심스럽게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나를 보며 같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나는 더 울컥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 잘못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도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휴지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포기하지 마세요. 이건 분명히 범죄예요. 회사가 보험료를 떼고도 신고를 안 한 거니까요.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반드시 밝혀낼게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 앞 골목을 지나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모든 게 기계적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신발도 벗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40년을 일했습니다. 아프면 약을 사 먹고 다음날 출근했습니다.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여름 더위에도 겨울 추위에도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왜요? 노후를 위해서였습니다. 나이 들어 기댈 곳이 필요했으니까요. 연금이 있으면 아주 풍족하진 않아도 굶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습니다. 회사는 내 보험료를 가로챘습니다.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보처럼 40년을 일했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에 남은 바늘 자국과 굽은 허리, 그리고 텅 빈 통장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나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과거가 스쳐갔습니다. 20살 때 처음 공장에 들어가던 날 떨리는 손으로 미싱을 잡았습니다. 선배가 친절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실수하면 혼났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됐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포기했습니다. 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었고 결혼은 멀어졌습니다. 외롭지 않았냐고요?
외로웠습니다. 명절 때 동생네 집에 가면 조카들이 반겼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가족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텅 빈 방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금만 있으면 노후는 괜찮을 거라고, 혼자 살아도 굶지는 않을 거라고, 그게 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목이 메고 숨이 막혔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옆집에 들릴까봐, 누가 알까봐. 나는 평생 남에게 패 끼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조용히 열심히 성실하게.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악몽을 꿨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데 미싱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이 아파도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도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번엔 주민센터가 아니라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나는 카페에 별로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커피 한 잔이 몇천 원씩 하는 게 아까웠거든요. 하지만 도연이 자기가 사겠다고 해서 나갔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도연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자 일어나 자리를 권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내 앞에 놓았습니다. 나는 고맙다고 말하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면서도 향이 좋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좀 더 알아봤어요. 도연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화면엔 여러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그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대신산업의 총무였던 박 과장을 찾으려고 했다고. 그 사람이 급여 신고와 보험료 관리를 담당했으니 뭔가 알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박 과장 연락처가 없어요. 주민등록도 조회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마지막으로 살던 곳을 찾아가 봤어요. 어제요. 도연은 혼자 박 과장의 옛 주소를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빌라였는데 이미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였다고. 이웃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다만 근처 철물점 주인이 뭔가 기억한다고 해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철물점 주인이 뭐래요? 박 과장이 2년 전쯤 급하게 이사 갔대요. 트럭도 안 부르고 짐을 직접 날랐대요. 그런데 그때 큰 서류 꾸러미를 들고 있더래요. 박스로 3개나. 서류 꾸러미.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연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회사가 폐업하기 직전에 관리자가 서류를 들고 사라진 거예요. 아마 증거를 없애려고 한 것 같아요. 증거. 그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내 40년의 노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연금 납부 기록. 그 모든 게 박 과장의 손에 들려 사라진 것입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야 해요. 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찾아야죠.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이미 2년이 지났고 주민등록도 옮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면 수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차라리 우리가 먼저 더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도연은 며칠 더 조사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다른 동료들도 찾아보고 혹시 박 과장과 연락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나도 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했습니다. 옛 동료들에게 연락해 보겠다고.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예전 동료들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오래전 번호라 바뀌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번호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번호에서 겨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이었습니다. 나보다 5살 어렸던 동료였습니다. 우리는 10년 넘게 같은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미숙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반가워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나는 그동안의 일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연금 문제, 사라진 기록, 박 과장 이야기. 미숙은 조용히 듣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비슷해. 연금이 좀 이상하더라고. 확인해 보니까 몇 년치가 빠져 있대. 너도? 응. 근데 어쩌겠어. 회사도 없어졌는데. 미숙의 목소리는 체념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박 과장에 대해 물었습니다. 혹시 연락처를 아냐고. 미숙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기억해냈습니다. 그 사람 폐업 직전에 사장님이랑 엄청 싸웠어. 나도 우연히 들었는데 뭔가 돈 문제였던 것 같아. 돈 문제? 응.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사장님이 박 과장한테 뭘 처리하라고 했나 봐. 근데 박 과장이 거부했대. 그러다 큰 소리 나고 그랬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뭔가 실마리를 잡은 것 같았습니다. 사장과 박 과장의 다툼, 그리고 사라진 서류. 혹시 박 과장이 사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서류를 가져간 걸까요? 아니면 같이 짜고 서류를 없앤 걸까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미숙과 통화를 끝내고 나는 다른 동료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몇 명은 연결됐고 몇 명은 안 됐습니다. 연결된 사람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금 기록이 이상하다고, 회사를 믿고 일했는데 배신당한 기분이라고. 우리는 모두 피해자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 그런데 노후를 빼앗긴 사람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에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한 글자씩 눌렀습니다. 동료들도 같은 피해를 봤어요. 박 과장이 사장이랑 싸웠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잠시 후 도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요. 내일 다시 이야기해요. 오늘은 푹 쉬세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박 과장은 지금 어디 있을까? 그 서류들은 어떻게 됐을까? 혹시 아직 남아있을까?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 내 권리를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 며칠 후 도연이 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당장 만나자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알아낸 것 같았습니다. 나는 서둘러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도연은 상담실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들어서자 그는 문을 닫았습니다. 선생님 앉으세요. 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공단 내부 직원이랑 통화했어요. 제가 아는 선배인데 도움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요? 선생님 회사 대신산업 말이에요. 거기 사장이 직원들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어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지 않았다고?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직원들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긴 했어요. 선생님 월급에서도 매달 빠져나갔죠. 근데 그 돈을 공단에 내지 않은 거예요. 서류만 조작해서 낸 것처럼 꾸민 거죠.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급여에서 빠져나간 돈. 나는 그게 연금으로 적립되는 줄 알았습니다. 40년 동안 매달 빠져나갔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공단에 가지 않았다고? 그럼 어디로 간 겁니까? 사장이 그 돈을 가로챈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도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명이 피해를 봤어요. 적게는 몇 년, 많게는 십몇 년치 보험료가 미납된 상태예요.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가 일한 40년, 그중 상당 기간의 연금이 사라진 것입니다. 급여에서는 분명히 떼어갔습니다. 명세서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내 노후를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사장 주머니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내 노후는 누가 책임져?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의자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내 곁으로 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잘못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이건 범죄예요. 명백한 범죄예요. 도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의 눈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한참을 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마르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휴지를 건네줬고 나는 얼굴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울 권리가 있었습니다. 화낼 권리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이거 제대로 싸워봐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 강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공단에 정식으로 조사 요청할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도 제보할 거예요. 이건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십 명이 피해를 봤어요. 모두가 알아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싸워야 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고통받아야 합니까?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내가 벌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도연 씨, 고마워요. 내가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선생님 같은 분들을 돕는 게 제 일이니까요.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진행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지. 도연은 노트에 하나하나 적어갔습니다.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생각했습니다. 옛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자고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주민센터를 나올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예쁜 노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늘을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고개를 숙이고만 살았습니다. 하늘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으로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맛있진 않았지만 배는 불렀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 사건 사고가 보도됐습니다. 내 이야기도 언젠가 뉴스에 나올까요? 사람들이 알게 될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평생 일하고도 노후를 빼앗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이 몇 장 있었습니다. 20살 때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 까만 머리에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그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힘들 거라고, 외로울 거라고, 하지만 견뎌낼 거라고,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사진첩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악몽을 꾸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평화로운 꿈을 꾸기를 바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도연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국민연금공단에 정식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사업주의 보험료 미납 및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의 명단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미숙, 순이, 그 외에도 연락이 닿은 동료들이 모두 함께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역 신문사에도 제보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기사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본 다른 피해자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대신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중소기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기자는 심층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나는 도연과 함께 공단을 방문했습니다. 담당자는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대신산업사업주가 직원들의 보험료를 10년 이상 미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사장이 직원들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지만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서류만 조작해서 제출했다고, 박 과장도 이 일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사장의 지시를 받아 서류를 조작했고 나중에는 증거인멸을 위해 서류를 빼돌렸다고 했습니다. 현재 사업주와 박모 씨에 대한 형사 고발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분들께는 미납된 보험료에 대한 추후 지급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추후 지급.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되찾을 수 있다는 것. 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 4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내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담당자는 휴지를 건네며 기다려줬습니다. 선생님,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반드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법적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왔는데 몇 달쯤 더 기다리는 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 권리가 인정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일한 세월이 인정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단을 나오는 길, 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도연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도연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선생님의 용기 덕분이에요. 우리는 근처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도연이 떡볶이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떡볶이였습니다. 달고 매콤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도연과 마주 앉아 떡볶이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다른 피해자들을 어떻게 도울지에 대해. 며칠 후 신문에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면에 실렸습니다. 중소기업 연금 미납 수백 명 피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내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40년을 일하고 연금을 빼앗긴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 기사를 읽으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대부분 우리를 응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생 일하신 분들께 이럴 수 있나요? 사장을 처벌해야 합니다. 힘내세요. 낯선 사람들의 응원이었지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연금이 들어왔습니다. 밀린 연금 중 일부였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을 때 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내 돈이었습니다. 내가 일해서 받을 자격이 있는 돈이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연 씨, 들어왔어요. 연금이 들어왔어요. 정말요? 축하드려요, 선생님. 도연의 목소리도 기뻤습니다. 우리는 전화기 너머로 함께 웃었습니다. 웃다가 울었습니다. 울다가 또 웃었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기쁘고 안도되고 억울하고 화나고 그러면서도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마트에 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평소엔 가격표만 보고 가장 싼 것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먹고 싶은 걸 골랐습니다. 과일도 샀습니다. 고기도 조금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돈을 내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건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돈으로 사는 거니까요. 집에 돌아와 장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가 꽉 찼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나는 웃음이 났습니다. 혼자 웃었습니다. 바보 같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도시라서 별이 잘 안 보이는데 오늘은 보였습니다. 작지만 반짝였습니다. 나도 저 별처럼 작지만 반짝이고 있는 걸까요?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존재일까요? 문득 동료들 생각이 났습니다. 미숙, 순이, 그리고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많은 동료들.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사람들. 그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싸웠으니까요. 혼자였다면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함께였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경로당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반겼습니다. 화투를 치고 계셨습니다. 나도 끼어 한판 쳤습니다. 이기지는 못했지만 즐거웠습니다. 쉬는 시간에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춘자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그래요? 응. 예전엔 늘 시름에 잠긴 것 같더니 나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조금 들려줬습니다. 연금 문제를 겪었던 일, 도연의 도움을 받았던 일, 결국 해결된 일. 어르신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도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요. 확인해 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나는 국민연금공단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주민센터 복지사 도연의 이름도 알려줬습니다. 어르신들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나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평생 도움만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작은 권익 도우미가 됐습니다. 경로당에 올 때마다 어르신들의 고민을 들어줬습니다. 연금 문제, 복지 혜택, 건강보험. 잘 모르는 것도 많았지만 함께 알아봤습니다. 도연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도연은 언제나 친절하게 답해줬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춘자 씨, 완전 달라졌네. 나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전에 나는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눈치를 보고 조용히 지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내일 시간 되세요? 같이 커피 한 잔해요. 나는 기쁘게 답했습니다. 그래요.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는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도연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 자리를 잡아놨습니다. 햇살이 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나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도연도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어떠세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나는 웃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달라졌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 가치를 아는 법을 배웠습니다. 도연 씨는요? 요즘 바쁘죠? 네, 좀 바빠요. 근데 보람 있어요. 선생님 사건 이후로 비슷한 상담이 많이 늘었거든요. 다들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하세요. 도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도 변한 것 같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현실에 지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눈에 생기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더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는 걸요. 아니에요. 도연 씨가 도와줘서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참 이상한 인연이었습니다. 나이도 살아온 환경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고통이 다른 사람의 변화를 만들었고 그 변화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나뭇잎이 노랗고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볕을 쬐며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참 예쁘네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예뻤습니다. 예전엔 이런 풍경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늘 바쁘고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볼 수 있었습니다.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공원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산책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아이들과 노는 사람,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하지 않지만 소중한 삶.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 도연 씨, 저 있잖아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이 나를 봤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 내 인생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였어. 나 괜찮은 사람이었더라.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지 않았습니다. 흘렀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건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나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도 촉촉했습니다. 당연하죠. 선생님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는데요. 40년을 일하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셨잖아요. 정말 멋있으세요. 나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슬프면서 행복했습니다. 아프면서 따뜻했습니다.
인생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복잡하고 모순적이고 그래서 아름다운 것.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우리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 잎을 주워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놨습니다. 작고 연약한 잎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무에 있을 땐 나무를 지탱했을 것입니다. 빛을 받아 양분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역할을 다했을 것입니다. 나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존재. 평범하지만 필요한 존재. 40년 동안 공장을 지탱했습니다.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뜻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 손이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 하고 싶을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거창한 꿈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작은 행복을 느끼며, 남을 돕고 웃고 살고,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평화롭게, 그리고 도연 씨처럼 좋은 사람들이랑 가끔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계획이네요. 저도 자주 연락드릴게요.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는 게 좋거든요. 나도 좋아요. 우리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삶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공원 입구에서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도연은 주민센터로, 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에 대해 아마 평범할 것입니다. 극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평범함이 축복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고요함이 선물이라는 걸 압니다. 집에 도착해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내 집 냄새였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두부를 썰고 파를 다듬고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었습니다.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리는 일. 단순하지만 따뜻한 일. 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밥을 푸고 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천천히 먹었습니다. 찌개가 뜨거웠습니다. 입안이 데일 것 같았지만 맛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웃었습니다. 이유 없이 웃었습니다. 그냥 행복했습니다. 작은 일상이 행복이었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정리하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켜놨습니다. 배경음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마다의 집에서 저마다의 삶을 사는 사람들. 나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도 힘이 났어요. 편히 쉬세요.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고마웠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요.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닫고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일까? 아마 오늘과 비슷할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매일매일이 선물이니까요. 살아있다는 것, 숨 쉰다는 것, 느낀다는 것, 모두 기적이니까요. 잠이 스르르 왔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악몽 없는 잠이었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속도로,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자장가 같았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평생 중 가장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다시 해가 뜰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춘자의 하루가 평범하지만 소중한, 작지만 의미 있는 그런 하루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춘자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춘자처럼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냅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아픔을 가슴에 안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여러분이 흘린 땀, 여러분이 견뎌낸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작은 행복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의 햇살, 이웃의 미소, 그런 작은 것들이 우리의 하루를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면, 힘이 되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궁금합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